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동물국회의 부활. 여론조사 결과가 한쪽에 불리하게 나오자 조사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한술 더 뜹니다. 숫자가 이상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더니 북한 배후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한국당 얘기입니다.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2004년 탄핵을 주도했던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은 이른바 탄핵 역풍을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전에는 노무현 정부가 늘 언론 탓을 한다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탄핵 1년 전 한나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조직 이론과 존 밀러의 베스트셀러. 제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는 정신질환 범죄 사각지대, 또 항공료 인상,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장난감, 연휴 날씨 등에 주목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전국 이후 여야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치원을 찾는 등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와 전주를 찾아 패스트트랙 강행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여야, 과연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과 경찰의 반박,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전국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촉발한 문 총장이 내일 귀국합니다. 왜 지금 어떤 이유로 문제를 꺼냈는지 문 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마약 투약보다도 거짓말 회견으로 공분을 샀던 가수 박유천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박 씨는 송치에 앞서 거짓말 회견을 해서 죄송하고 벌을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산 원유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연휴 날씨가 썩 좋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내일은 경북 일부 지방은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황사와 스모그가 날아와서 내일까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가족 나들이에 황사용 마스크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패스트트랙의 반발에 이틀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호남 광주를 찾았다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마친 지도부가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호남 방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틀째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중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단체가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황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광주 진보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한국당 해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황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 등장하자 시민단체는 물러가라, 광주를 떠나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 대표는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고성 소리에 묻혀 연설을 멈추기로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네, 이처럼 거센 항의 속에서 가까스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마친 당 지도부는 다시 KTX를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황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광주 송정역 주변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또 한국당 지도부가 서로 뒤엉키면서 황 대표는 한동안 에스컬레이터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십 분 대치 끝에 황 대표는 경찰의 도움으로 송정역 영무실로 몸을 피했는데 현재 당 지도부들은 KTX를 타고 다음 순회 장소인 전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른바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모양새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유치원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발 발언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꺼렸던 홍 원내대표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도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의 위배라고 비판하기에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와 함께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충분히 당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적폐청산과 그 성찰 위해서 타협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협치의 전제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없으면 협치도 없다는 기조로 해석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이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시하고 타협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자가 급증하자 일각에서 조작설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배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흔히 떠도는 음모론이 아니라 제1야당 한국당, 그것도 지도부에서 내세운 주장입니다. 실체를 따져보겠습니다. 발단은 엉뚱한 곳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화요일 오전에 청와대에 접속하는 트래픽의 14% 정도가 베트남에서 발생했다며 청와대 청원 수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국당 해산 청원 동참자가 급증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한국당 언급이 전혀 없었고 베트남 얘기도 3월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한국당 해산 청원 조작설로 연결지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해산 청원 인원 중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면서 이른바 매크로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한 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원 참여가 급증했던 29일을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자를 지역별로 확인한 결과 국내가 97%였고 베트남이 0.17%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준석 최고위원도 청와대 설명과 제시된 통계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임의로 변질시켜 인용했다며 베트남 접속 14만 명이라는 가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국당에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고 처음 의혹 제기 과정의 오해도 해명됐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북한 배후설까지 거론했습니다. 먼저 지난 1일 한국당 최고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하는 일이 있는가 보다며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북한 배후설을 되풀이했습니다. 정 의장은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청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한국당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매체가 청원이 올라오기 나흘 전에 한국당 해체가 민심이라는 논평을 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의 논평에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란하거나 극소수가 북한에 동조하고 조직적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불을 당긴 격입니다. 해외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한 문 총장은 내일 오전에 귀국한다는군요. 문무일 총장의 항의성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장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문 총장 입장이 나온 이후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 총장이 그제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내부 게시판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국회 논의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SNS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며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외 일정을 단축해서 내일 오전에 귀국하는 문 총장 얘기 좀 더 해보죠. 항의성 사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에 항의성 사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불만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의 거취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어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은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사실상 돌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조직 보호 논리가 자리했던 반면 지금은 직접 수사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최장 330일 동안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방향과 관련한 검찰 의견이 뭔지 국민과 국회에 효율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 얘기 좀 해보죠. 국회에서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에 지난달 25일 공수처와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문 총장이 귀국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확정해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낼 계획인데요.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다만 마련된 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언론 앞에 섰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박유천 씨가 거짓 회견을 했기 때문에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증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는 보름여 만입니다. 박 씨는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처음 모습을 보인 건데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사고 이 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뚜렷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서도 박 씨는 7차례 마약 투약 대부분을 함께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진술과 함께 박 씨와 황 씨 양측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엇갈린 진술을 하는 만큼 추가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한 저가 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에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업무 상황이 적발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기장에게는 50%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년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기 사용 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 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 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리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올해 들어 주춤했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79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에는 증가액이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주춤했지만 이번에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5조 8천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완구와 학용품 13만 점을 적발해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캐릭터 연필 세트가 6만 9천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 세트와 다트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자랑하는 국보급 센터 박지수 선수가 더 큰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모인 미국 여자 프로농구에서 두 번째 시즌에 나섭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수에게 지난 시즌은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6년 천하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소속팀 KB의 창단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모두 최우수 선수의 영광은 당연히 박지수의 몫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기만 한 우승의 여운은 잠시 잊고 박지수는 다시 농구화 끈을 조입니다.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한 박지수는 소속팀 라스베이거스에 합류해 WNBA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뭔가 부담감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적응도 빨리 할 것 같고 한번 해봤으니까. 박지수는 지난 시즌 WNBA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약점이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와의 1대1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값진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조금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수비의 폭도 넓어지고 이 공격에서도 조금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름에는 미국, 겨울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틈틈이 대표팀에서도 쉴 새 없이 코트를 누비는 박지수. 어느덧 한국 여자농구의 국보급 센터로 자리매김한 박지수의 두 번째 WNBA 시즌에 벌써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열리는 K리그 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슈퍼매치, 동해안 더비 등 전통의 라이벌전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32승 22무 32패. 역대 전적에서 누구도 앞서지 못한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오랜 라이벌전. 슈퍼매치가 이번 연휴 축구 팬들을 찾아옵니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만큼 두 팀은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선수 시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와 수비수로 각각 명성을 날린 최용수 서울 감독과 이임생 수원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정말 이런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즐거운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도 슈퍼매치 못지않은 관심입니다. 울산 출신 포항 정재용과 포항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신진호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미디어데이에 등장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세레모니 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포효하는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선수들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진호형 세레모니를 못 보게 만들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고 최윤겸 감독을 새로 맞은 제주의 첫 승 도전도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모처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균 유료 관중 수와 포털 사이트의 중계 동시 접속자 수가 앞선 시즌보다 6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초반의 대박 행진은 조금 주춤해진 상황.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열리는 빅매치가 다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봉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달러 돈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전면 제재 첫날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달러와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이란의 무역 전반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들은 기본적인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화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원유에 이어 이란의 두 번째 달러화 돈줄입니다. 이란 정부는 연간 360억 달러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은 일방적 결정에 대한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이란산 원유가 전면 봉쇄된 첫날 국제유가는 도리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달 만에 최저가인 배럴당 61.8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러시아 공모 의혹에서 벗어나게 한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놓고 왜곡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자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스캔들 면죄부를 준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관련 하원 청문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He has failed the men and wome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placing the needs of the president over the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그의 불출석을 겁에 질려 도망가는 치킨런에 빗댄 당 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We're not getting that opportunity today because the stunt and the circus continues over here. 바 장관은 지난 3월 의회에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4쪽짜리 요약본으로 제출한 장본인. 뮬러 특검이 요약본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그에 대한 사퇴 요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바 장관은 왜곡 주장을 일축하며 트럼프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And I felt that the evidence developed by the special counsel wa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president committed a crime, and therefore it would be irresponsible and unfair for the department to release a report without stating the department's conclusions. 수사 보고서 원본 제출을 압박해온 민주당은 바 장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경고했습니다. He lied to Congress. If anybody else did that, it would be considered a crime. Nobody is above the law.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야당 공세에 정면 반박하며 대치 전선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걸림돌을 제거한 듯했던 특검 보고서는 왜곡과 위증죄 논란 속에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전국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 청년 정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루어지고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정치 상황. 청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운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혜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일부 보좌진들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때는 국회의원들만 현장에 있더군요. 이 상황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사실 주말을 넘기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라고 보고요. 네. 보좌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상당히 있었고 또 월요일에는 민주당이나 여야 사당에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라도 회의장 문을 뚫겠다는 전략이었다면 월요일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충돌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기습적으로 다른 회의실을 통해 들어가겠다. 일단 회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물리적 방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해석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전의 물리적 충돌은 제가 봤을 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어느 정도 강행으로 뚫으려고 한 여야 사당의 책임도 있었다. 그러나 월요일에는 여야 사당의 전략도
어느 정도 먹혀들었고 수정 보완이 되었고 네. 한국당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마냥 막아서는 게 또 보좌진을 앞세우는 게 그렇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층 나아진 양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로 풀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법 제도로 국회 선진화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풀어가야 했던 그런 국면들을 그러니까 동물 국회 국면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게 친고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꼭 처벌이 반드시 가능한 이런 부분들임을 좀 뒤늦게 자유한국당에서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좌진들을 방탄으로 계속 썼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한 다양한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장해찬 실장이 고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머리 깎고 빈손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당의 박태출 의원이 먼저 삭발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게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머지 의원들도 같이 삭발로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저항 의사를 밝히자 어제 첫 번째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의원들보다는 참여 인원이 좀 적었어요.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의 이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분들조차 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조차 한국당의 이러한 장외투쟁이나 삭발에 대해서는 그닥 호의적인 시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한국당이 이 여론을 위해서 설득해야 될 중요 지형은 중도층 그리고 무당파, 연령으로 봤을 때는 30대, 40대일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국당의 약한 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도 무당파나 30대, 40대가 볼 때는 이 삭발투쟁이라는 게 너무나 구태한 네. 과거의 투쟁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한국당이 답습하면서 과연 여론을 한국당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는 측면이고요. 네. 투쟁에 있어서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보다 물러설 때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광주에서 또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물러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제 보수 결집은 저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보궐에서도 그랬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강한 투쟁을 보여주면서 내부 집토끼 단속은 충분히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산토끼, 중도층을 어떻게 데려올지,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저 장면을 조금 비판적으로 해석해봤습니다. 네. 투쟁 방식으로서의 구태의연함, 그리고 출구 전략이 안 보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삭발하는 장면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통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네. 모든 투쟁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그런 투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삭발밖에 할 것이 없는가. 국회라는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두고 의원들이 저렇게 삭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한 선택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좀 머리가 아까울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사실 삭발 투혼을 할 거였으면 동물국회 만들기 전에 삭발을 하시고 삭발 투혼을 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네. 왜 이런 이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쟁의 방식도 문제지만 어떤 절박함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여성이 소환될 때. 이번 주도 같은 제목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3주 연속입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속 상태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문희상 의장이 그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여성 의원이 막아라고 주문했던 자유한국당을 좀 비판을 네. 제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좀 흑역사 하나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2일 패스트트랙 지정 반발 그 삭발식에 앞서서 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배포한 문서인데요. 이제 여러 준비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 준비물도 있습니다. 여성 당원 20명 참여 독려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남성 당원보다 여성 당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원래 성비로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이 다음에 그렇다면 나경원 대표도
삭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몸을 정쟁화시키는 좀 도구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그 씨앗을 자유한국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2017년에 여성의 날에 나경원 대표께서 당시에는 일반 의원이셨는데요. 그때 우리 정치 문화 마초 문화가 지배한다, 극복해야 할 숙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극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 당원 삭발식에 참여시켜라, 독려해달라, 이 부분 마초 문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취지 자체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삭발이라는 행위 자체도 너무 강경하게 보이는데 뒤에 남성 당원들만 전부 다 배경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화면이 또 너무 지나치게 강경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마치 병풍처럼 들러리로 동원하는 역사 정말 깊습니다. 청년 당원들을 동원해서 사진만 찍게 하고 사라진다던가 보도자료로 우리 당 행사에 청년이 뭐 100명 모였다, 200명 모였다 이렇게 자랑만 한다는 등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이 이들을 단순히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저는 이제 배격해야 될 나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보탤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죠. 네, 장해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도둑놈과 협치를 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 도둑놈에 비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호 의원,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었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뜻을 비속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그리고 수정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불구하고 표현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 미자로 시작하는 비속어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막말이잖아요. 아무리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심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만 추경이나 관련된 민생 법안들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끝난 이후에 국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둑놈 발언이나 우상호 의원의 그 미자로 시작하는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해야 야당 입장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돌아오라는 건지 계속 밖에 있으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의 중진들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 29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이었더군요. 두 발언 다. 네. 어떻습니까? 이 발언들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가 조금 삐져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조금 다른 지점을 짚고 싶습니다. 협치, 협상을 위한 사과보다 사람으로서의 도의적인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 이런 것 전에 뭐 YTN 돌발 영상에서도 나오고 각종 생중계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정말 심한 협박, 막말, 욕설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좀 첨예한 갈등 상황에 몇 번 놓여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누가 사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과를 주선하고 있습니까? 저는 협상보다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서 스스로 입증하는 사과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 사무처 노조 같은 경우에 4일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이제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적 지적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없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사과, 이것이 모든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1번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찬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발언도 과했다라고 짚어주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막말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불가피한 충돌이 있으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도 충돌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고은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우선은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국당 차원에서도 사무처 직원들 또 방어과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여당 소속이지만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또 사무처를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중립성을 요구하라는, 지키라는 요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한 법안이 접수되는 과정,
그리고 국회법을 해석하는 과정 등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가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국당 의원들이 잘못된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 사과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의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상관없이 사무처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싸울 곳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 광화문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장외투쟁 중이죠. 예. 전국을 돌기 전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보도가 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격하겠다,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지금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서져 있는 곳이 그 광화문 광장입니다. 예.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도 즉각적으로 천막 당사 저지 투쟁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싸울 곳이 없어서 하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투쟁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국당의 투쟁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요? 두 번째 내용에 가까운데요. 아까 삭발투쟁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울 공간은 국회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114석 거대 야당입니다. 예. 국회를 놔두고 지금 가장 싸울 공간 자체가 없는 정치적 공간이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이런 광장을 선택한다는 것이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이고 네. 사실 광장은 모두의 것이지만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의 투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제주 녹색당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데 천막 당사 거리에서 지금 140일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내 의석이 몇 개라도 있었으면 최대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모색을 했을 텐데 지금 114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작은 정당들 그리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 약자들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런 입장이 있더군요. 오지랖이 넓다. 공식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SNS로 사전 차단을 한 것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광화문 광장과 붙어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반미단체 천막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면서 한국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SNS로 먼저 밝히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여권 인사의 전반적인 SNS 사용 실태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서 국회가 싸울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동의합니다만 이 장외투쟁의 원조는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야당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장외투쟁이다. 그 자체가 저는 마냥 길어지면 안 된다고 보지만 무조건 의석이 있으니 국회에서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앞선 여야가 바뀌었을 때의 전례를 생각해봐도 예. 공평하지만은 않은 주장 같습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한국당 투쟁에 반대하는 것 적절치 않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한국당입니까? 아니면은 원내 정당입니까? 지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유한국당, 민주당 기득권 오브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정치 집단들입니다. 이런 정치 집단이 이런 방식의 투쟁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예. 비판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 일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원내 정당들 특히나 의석이 많은 정당들은 광장으로 나오지 말고 국회에서 싸워라. 그렇게 밥값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언론이 띄우는 국민청원. 지금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그리고 또 민주당 해산 청구. 이 두 가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 참여도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물론 이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가 진짜냐 아니냐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표를 던진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지금 30만 육박했더라고요. 이 양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 당연히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보도 양상이 저는 마치 경마 경주 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110만, 120만, 130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청와대 청원의 정당 해산 참여를 부추기고 경쟁,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세대결을 언론이 부추기고 있구나. 예. 그렇게 단순히 숫자를 보도하는 게 과연
가치 있는 뜨겁게 경쟁할 만한 보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태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 해산 청구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번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양당에게 실망한 부분, 또 특히나 한국당에게 실망한 부분을 표출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과 겸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베트남 IP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등등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더더욱 큰 실망감을 주는 부분 같아요. 오히려 조금 쿨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했다면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조작이다, 북한 배우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 청원이 역설적으로 더 큰 무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 언론에게도 아쉽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에게도 참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예, 두 가지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언론의 경마식 보도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이제 표출되고 있는 어떤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앞서서 언론 보도 부분은 저희 YTN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과했습니까? 지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의 본래 기능, 사실 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민 간의 직접 소통을 담당한다라는 기능을 본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존의 사법체계나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불만과 불신뢰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다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언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초반에는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자리매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인식을 하고 어떤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청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소통의 입장을 내비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변명까지는 아니고요. 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답변 기준이잖아요. 그걸 돌파했을 때, 넘어섰을 때 보도하는 건 보도 가치가 있죠. 그렇죠. 저는 그 중요한 시점, 예를 들면 이전 청원의 기록을 또 갱신했을 때 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 포털 사이트의 언론의 보도를 검색해 보면요. 10만 단위마다 보도를 갱신하더라고요. 이게 50만이 60만이 되고 60만이 70만이 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중점적으로 보도해야 될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련 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조작설 그리고 또 북한 배후설 등에 대해서 장 실장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출발이 좀 엉뚱한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30일이었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3월 청와대 사이트 접속 그 트래픽을 보면 13.77%, 약 14% 정도가 베트남에서 들어온 것이다. 자, 요 내용이고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면은 그동안 계속 이제 청와대 특히나 이 청원 사이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일부가 왜곡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올린 날이 그 패스트트랙이 막 통과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민감한 시점이었고 또 한국당 청원이 이미 올라와 있었던 시점이고 100만이 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의혹,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있는 정당해산 청원에 베트남 IP가 들어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14만 명 청원했다라는 그런 어떤 가짜 이야기로 이제 변질됐는지는 저도 자유한국당, 한국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이가 지금 뭔가 한 절차가 더 있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3월 청와대 청원 외국 IP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다른 해외 사이트 통계 기록을 공유했죠. 그러면서 4월에 대한 기록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한국당이 옳다 이거구나 싶어서요. 4월 이 청원 같은 경우도 외국 사이트가 많이 동원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한 번에 서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G메일 같은 경우를 무한정으로 발급받게 되면 여러 번의 중복 투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죠. 네, 따라서 그 부분을 지적한 셈인데 저는 이 미끼를 확인도 안 하고 문 한국당도 잘못이지만요. 최초의 의문을 제기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렇게 발을 싹 뺄 수 있는 문제인가 의문이 사실 많이 듭니다. 4월 기록도 아니고 3월 기록을 본인이 직접 올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4월 기록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 측에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은 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는가. 3월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만요. 상당 부분 사람들을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 하나만 딱 공개를 하면서 불씨를 붙여놓고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는 양 발을 빼는 태도가 한 정당, 특히나 우리나라 원내 3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최고위원 직무로서는 상당히 가벼운 언행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비판받아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비판은 확실한 데이터 검증 없이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이 받아야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국민청원, 청와대 부속 사이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갈등이나 정쟁을 해소해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국민청원이라는 기구가 오히려 국민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증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다소간의 실명성,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1인 1표로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중복 투표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 청와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본인이 질 부분은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4월 30일인가요? 29일인가? 그때 올렸을 때 지금 한국당 차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당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2번이나 낙선하셨지만 어찌됐건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SNS에 본인이 메시지를 남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파장을 고려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 궁금하다라고 남기셨는데요. 가짜뉴스 만들기 딱 좋은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팩트를 더하신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밝히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빅마우스가 되셨고 아무리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지 사이트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이트가 개편되고 개선돼야 하는 것들은 당연한 과제지만 이것들을 끊임없이 동물국회 이후에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기득권 정당들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해야지 국민청원 자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국민들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국민청원 사이트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국민 여론을 표출하는 것이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칙이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청원에 화제가 되는 청원들 대다수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통치,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인 삼권 분립을 오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과 관련된 청원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등 그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알려줄 수 있는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입법부에 관한 거는 국회가 청원을 받고요. 사법부에 관한 거는 사법기관이 받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까? 네, 그러면 청원을 받는 사이트 자체가 독립이 되어야 되겠죠. 행정부 산하의 사이트가 아니라 그런 식의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신문고를 만든다는 등 그 정도 조치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었던 그런 한 개인이 다수의 계정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SNS 아이디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는 매크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크로는 기계를 통해서 투표수를 조작하는 건데 그런 저항은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설령 한 사람이 아이디를 4개, 10개를 만들어도 100만이 넘었으면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청와대 차원의 보수 지지자들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연령층의 지지 연령층의 차이도 있고. 예. 그러나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민심의 표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 말고 한국당에서는 북한 배후설도 제기하고 있지만 뭐 그다지 언급할 필요를 못 느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죠. 소신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인가요? 아니면 소신 정치에 동의하는 물음표인가요? 저였으면 저거 느낌표로 만들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소신 정치 느낌표. 네. 장 실장이 주신 제목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느낌표와 물음표가 살짝 바뀌었나요? 휘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예. 이전에 또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할 필요가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두 의원의 SNS 가보면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한 말로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말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었고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네. 위에서 대통령이 또는 당대표가 이게 옳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특히나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말을 들어보게 된다면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국정원 정보과가 폐지되면서 국내의 정보권을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정보경찰이나 이런 행정경찰에 대한 분리 없이 지금의 경찰 체제 그대로 1차 수사권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을 뛰어넘는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지적하는데 이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당초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패스트트랙 취지에 대해서 이대로 법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패스트트랙을 추동을 거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이 이제 추인된 만큼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언론을 틀어막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 저는 이 정치권의 지지자분들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 입장과 다른 소신을 밝힌 점을 주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해외에서 밝히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년 전에 이미 이 부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행정부로서의 사법부로서의 의견 전달 충분히 피력을 했다. 절차에 적법하게 피력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별도로 표명하는 이것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동안 잘 했으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국민청원 사이트에 달려갈 일이 있었을까요? 좀 있을 때 잘 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자체가 국회의 어떤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든가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네. 삼권 분립이나 의회 존중이 아무 의견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언급해 드렸다시피 법안이 통과된 사안이 아닙니다. 네. 지정을 해놓고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렇다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총장도 논의에 참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난 1년의 어떤 과정에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열릴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논의였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또 검찰뿐만 아니라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도 공개적으로 문무일 총장 발언에 동의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사법부에서 반발 의사가 나오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사법부와의 소통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무일 총장이 관련해서 이런 이제 입법부의 입법 활동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본인이 그 절차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자, 이 정도로 토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만큼 야당 무시, 국회 패싱 정권이 없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입니다.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 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청산 후 협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괴멸 후 독재라고 읽습니다. 선청산 후 협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괴멸 후 독재라고 읽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대학교에서의 강연 중에 한국당이 개혁보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 오늘이라도 당장 덮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조건부를 내세웠지만 그 말을 받는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받는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제가 50인데 애는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얼굴을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제가 앉기만 하면 웁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고요. 최근에 저하고 제 짝꿍은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사를 가려고 그러냐면 집 근처에 좀 좋은 어린이집을 저희도 찾게 되고 그것을 가까이 좀 두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면서 그래서 아이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국가가 같이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면서 그래서 아이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국가가 같이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치원을 찾는 등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광주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규탄 집회를 열었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큰 틀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약 투약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가수 박유천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박 씨는 송치에 앞서 거짓말 회견을 하게 돼 죄송하고 벌을 받을 부분은 벌을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학용품과 장난감 등 13만 점이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어린이 용품은 캐릭터 연필 세트가 6만 9천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 세트와 다트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첫날 예상을 깨고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사우디가 생산량을 늘려 이란산 원유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시장 예측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경북 일부 지방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황사와 스모그의 유입으로 내일까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이틀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광주를 찾았다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마친 지도부가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죠.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광주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까? 네, 이틀째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광주 송정역을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송정역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중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단체가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황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광주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한국당 해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규탄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황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 등장하자 시민단체는 물러나라, 광주를 떠나라면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 대표는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고성 소리에 묻혀 연설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네, 이처럼 거센 항의 속에서 가까스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마친 당 지도부는 다시 KTX를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황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달려들면서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송정역 주변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일부 시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물세례를 퍼붓기도 했고요. 경호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펴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십 분 대치 끝에 황 대표는 경찰의 도움으로 송정역 영무실로 몸을 피했는데 현재 당 지도부들은 KTX를 타고 전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민생 행보로 유치원을 찾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유치원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발 발언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꺼렸던 홍 원내대표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도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 위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내일 귀국합니다. 일부에서는 항의성 사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직 이기주의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며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문 총장이 내일 귀국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 항명한 것이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불만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의 거취가 수사권 조정 문제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 조정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문 총장의 비판과는 상반된 내용이더군요. 네,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문무일 총장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조직 보호 논리가 자리했던 반면 지금은 직접 수사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최장 330일 동안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방향과 관련한 검찰 의견이 무엇인지 국민과 국회에 효율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이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 국회에서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더군요. 검찰 입장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국회가 지난달 25일, 정확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와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문 총장이 귀국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확정한 다음에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다만 마련된 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 분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른 시기에 노화가 시작되고 수명도 비장애인들보다 5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의 고통에다 노화 관련 질환까지 겹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 장비를 이용해 장애인들이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 장애인들이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겨우 한두 발 걷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한 6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팡이도 졸업했어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이른 나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기 장애인들이 노화 관련 질환을 앓는 비율은 33.5%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비교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0년가량 일찍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의료 이용, 진료비, 또 노화 관련 질환, 또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이러한 격차는 이른 생애 주기에 굉장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격차가 컸고 10년의 추적 연구 기간 동안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1.7배 높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장애인은 72세, 비장애인은 77세로 장애인이 5년 짧았습니다. 장애와 이른 노화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관리 대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유규입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국회 복귀가 60%인데 더 돌아가나? 한 달을 바로 내일모레 어제 나갈 텐데 어제 노동절에 또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져볼까요? 뒤에서 누르네. 자, 양쪽 바닥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왼쪽.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멀쩡하게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온 모양이다. 자, 대표자분들은 앞에 상자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상자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박유천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 이끌려 청사를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모습을 보인 박 씨는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며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경찰이 확보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순순히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와 대부분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황하나는 6번, 담배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같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진위는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가수 승리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을 자신이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몽키뮤지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유리홀딩스 자금을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매주 금요일에 열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가 북측의 불참 통보로 오늘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전종수 소장이 이번 소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했다며 남북 협의에 따라 오늘 소장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북측 임시 소장 대리가 근무 중이고 정례 연락대표 협의나 운영과 관련한 협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앞서 매주 금요일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2월 말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을 태운 차량이 말레이시아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흐엉이 2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흐엉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국물을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공범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하고 먼저 석방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흐엉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이 석방된 것은 그동안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두 여성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사건 당시 두 여성을 사주한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자국민 4명은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스가 장관은 방미 기간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등을 만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 관련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의 외국 방문은 극히 이례적으로 스가 장관의 해외 출장은 2015년 괌 방문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스가 장관이 양국 간 긴밀한 제휴를 확인해 비핵화를 둘러싼 북핵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배우 문소리 씨가 오는 15일 판사 역할로 관객을 찾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문소리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였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 데뷔하게 된 것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데뷔한 것만큼 또 그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더 다양한 도전도 하고 더 과감한 활동들을 펼쳐 보이고 싶어요. 마음은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한 것 같지만 장르가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사실 호러나 스릴러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 인물은 굉장히 다양했으나 장르로는 많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더 다양한 코미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훨씬 더 폭발적인 멜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영화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일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 문화 비축기지로 나들이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수준 높은 서커스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만화나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알록달록한 색깔의 대형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티스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종이가 불꽃을 일으키며 한줌 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위태로운 발걸음.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인생의 외로움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긴장감을 줄에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긴장감조차도 다 태우고 마지막 순간에는 줄 위에서 제가 줄을 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야외 무대에는
프랑스에서 온 서커스가 준비돼 있습니다. 라이브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타난 붉은 옷의 광대. 차이니즈 폴을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공의 꼭대기에서 갖가지 묘기를 선보입니다. Contact avec les gens, mais il sait pas trop comment faire et il est désemparé, il court dans tous les sens comme un enfant qui est perdu.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동안 펼쳐질 2019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의 작품 중 일부입니다. 서커스 캬바레에는 해외 초청작 4편 등 국내외 서커스 공연 14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2회째인 국내 유일의 서커스 축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서커스가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르고요.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캬바레 와서 보시면 얼마나 서커스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지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일간의 서커스 캬바레가 끝나도 11일부터 26일까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서커스 캬바레 공연 작품 일부를 포함해 30회의 서커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서커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공연 작품 8편은 공간 제한 때문에 공연 시작 전날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를 통해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자, 이틀째 날씨가 초여름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 어린이날까지 비슷한 기온이 이어진다는군요. 날씨 알아봅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볕이 강해 보이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다고요? 네, 5월의 시작부터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외출하실 때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기온이 29.4도까지 올랐고요. 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홍천이 28.5도, 대구와 광주는 27.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 의성과 경산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후 남은 연휴 동안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미세먼지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며 대기질은 무난한데요.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와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부산과 울산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속에 자외선이 말썽입니다. 현재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과 챙이 넓은 모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진주 조현병 환자의 방화 살인 사건에 이어 부산에서도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자 7만 7천여 명에 대한 전수 점검과 관리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작년 12월 31일에 이제 고 임소영 교수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후에 그 유가족들이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유지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예. 사실 2017년에 정신보건법 개정이 있은 후에 이게 탈수용화의 방향은 맞지만 이 근본적 후속 대책이 미비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 일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런 조현병에 관련한 강력 범죄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지 못한 분들, 그 사각지대에서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외에서는 이게 조기 발견에 조기 집중 치료로 가면 뭐 입원을 해도 아주 짧게 하는데 저희는 이게 병을 키우다가 사고가 발생이 될 때까지 방치되고 이번 뭐 진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님이 2주 전에 그렇게 입원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비자의 입원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뭐 1950년대 이전에는 미국, 유럽도 대부분의 환자가 뭐 국립정신병원이나 수용소에 장기 수용되었었습니다. 근데 네. 1953년에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약물 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제공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는 질환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왔고요. 실제 초발 조현병이 초기 관리가 없었을 때는 뭐 600명당 1명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10,000명당 1건 수준까지 감소하고 안전해질 수도 있다는 통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럼 정부가 밝힌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전수 점검과 관리 방침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제 발표한 거는 전국의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환자나 또 경찰과 협조해서 이제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제 신고를 받아서 등록을 권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정부로서는 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과거에 범죄력이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경찰, 법무부 그리고 보호관찰이 이어지는 이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미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은 사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분들을 집중관리라는 표현이 이분들이 센터조차 못 나오게 만드는 부작용이 없을지 저희가 유의해야 되겠고, 네. 오히려 지역사회에 이제 방치된 분들을 발굴하는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정부가 발표하게 될 그 대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니까 현행 강제 입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흔한 강제 입원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가족들이 이걸 다 감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가족 책임제였는데 지금 산업화나 핵가족화로 부모님을 연로하시고 형제자매가 없거나 한두 명이 그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일을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환자나 가족 물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책임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치료의 여러 가지 외래 치료 뭐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네. 지역 사회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 입원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과 유럽은 사법 입원제라고 해서 이것을 가정법원의 판사가 입원과 퇴원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신구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입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네. 의견을 듣고 치료와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도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법 입원제 혹은 정신건강심판원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겁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보호 의무자도 입원을 신청만 하고요. 네. 의료진도 평가만 하는 거고요. 양쪽은 결정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 이런 사법 입원이나 정신건강 심판원에서 결정을 대신해서 이제 환자와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국가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안전을 확보하고 또 이후의 서비스에도 연결을 하는 걸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사실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이제 7, 80년대부터
탈수용화, 병원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환자들이 이동하는 걸 시작하면서 네. 의료보험이나 복지 체계를 통해서 미국 같으면 매일 집에 중증 질환자를 찾아가고 심지어 전문의도 월 2회를 집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약을 챙겨주고 안 드시면 한 달이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처방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0명 중 1명 정도만 짧게 입원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없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상황, 그런 인구 구조에 저희가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네. 다음 주에 발표하는 정신질환 치료 관리 강화 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사실 이 일이 이미 강남역 사고, 경북의 영양에 경관 사망 사고, 임서원 사고 여러 번 반복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앞에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보호 의무자의 입원, 가족 책임제에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제로 이동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이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는 국가를 표방합니다.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경선을 아무도 모릅니다. IS 소탕전을 벌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에 소멸 선언을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IS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인물이 5년 만에 나타나 복수를 공언했습니다. 그는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가 IS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기독교를 겨냥한 테러도 예고했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에서 다룰 오늘의 주제는 IS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S는 국가입니까? 테러 조직입니까? 당연히 테러 조직이죠. IS라는 명칭 자체를 사실 서구 언론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IS라고 얘기한 것을 2014년부터 예. 본인들이 IS 이슬람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ISIS라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서방 언론에서는 여전히 ISIS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네. IS라고 인정을 하지 않죠. 그리고 원래 국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성 여건이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의 협약을 맺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IS는 이제 비록 순위파입니다. 순위파라는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이고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IS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유엔은 물론이고요. 예, 이 ISIS, 그러니까 IS라고 명명하기 전에 그 이라크 내 순위파 반군, 그것도 극단 순위파 반군 조직이었던 거죠?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알카에다의 이라크의 네. 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ISIS를 만든 사람이 거기서 갈등을 하고 나와서 네. 독립적으로 ISIS라는 걸 만든 거죠. 예. 그러다가 2014년에 실질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하자 IS 국가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예. 언뜻 그 지도에 IS 영토가 표시된 지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건가요? 예,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많이 영토를 불법이죠. 불법으로 강탈했을 경우에는 그 크기가 영국만큼 됐었습니다. 거의 시리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를 합쳐서 예.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70여 개국 연합국이 이제 군성이 돼서 그들과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7년에 가장 핵심적인 이라크의 모술, 이제 두 번째 바그다드 이후에 두 번째 큰 도시인데 네. 거기도 IS가 점령을 했었는데 거기를 탈환을 했고요. 네. 또 시리아에 있는 그 라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리아의 IS의 이제 수도로 선포를 했었는데 예. 거기도 이제 결국 탈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 3월에 마지막으로
바구즈라는 곳까지 탈환을 해서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탈환해서 끝났다. 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IS가 그동안 저지른 테러를 한번 좀 중요한 사건들 별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화면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워낙 뭐 우리한테 잘 알려진 끔찍한 테러들이죠. 첫 번째 나오네요. 이제 프랑스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 네. 이게 이제 2015년에 자행된 테러죠.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에서 총기 난사하고 네. 네.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약 130명이 사망을 네. 한 엄청난 테러고요. 그 외에도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자살 폭탄 테러도 나오는데 저것은 이제 그 유명한 팝 가수의 그 공연의 후에 바로 공연장에 폭탄을 터뜨려 갖고 거기서 또 대량 살상이 일어났고요. 네. 뭐 주로 핵심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테러를 하다가 이번에 스리랑카 테러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스리랑카 테러도 IS 소행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스리랑카 정보 당국도 IS 소행이 맞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IS 단독은 아니고 스리랑카 내부에도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있거든요. 네. NTJ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순회가 이 모든 것을 기획을 했지만 IS가 배후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했다. 그리고 특히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은 시리아에서 IS에 조인을 해갖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IS 자체가 알바그다디 지금 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등장했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또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알 바그다디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2014년에 그 IS가 국가를 선포했을 때 그 직후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의 5년 전 모습으로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고 이번에 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IS를 창시한 창단 멤버 중에 하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있었고 갈등을 하다가 ISIS라는 이름으로 나와서요. 네. 이제 IS로 가는데 중간에 원래 창단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 바그다디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2014년에 IS를 선포를 하고 방금 나온 사진처럼 5년 전에 이제 그 연설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선전선동에 매우 능하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라크 대학에서 코란, 그 이슬람 성전으로 박사를 받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뭐 매우 위험한 인물이죠.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 인물이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5년 동안 지금 안 보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IS 경멸 작전에 들어간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새로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선전성동에 능한 일종의 오사마 빈 라덴 같이 상징적인 지금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적지 않게 있죠.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영상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앉아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접고 앉아 있고 옆에 소총이 있고 이런 장면이 빈라덴 영상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 라덴의 뿌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빈 라덴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같은 수니파의 극단주의적 그런 입장이고 저들의 목적은 이른바 칼리프 스테이트라고 해서 신정 일치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이제 2014년에 선포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저 영상에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기독교와의 그 일종의 종교 전쟁을 시작하겠다. 십자군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그런 내용들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이번 테러의 배경으로 스리랑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좀 뭐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공권력이 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교 전쟁인데 알바그다디의 IS는 무슬림이고 이건 기독교를 상대로 싸우겠다 했는데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고요. 무슬림의 퍼센테이지가 8% 정도밖에 안 되고 크리스찬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테러를 한다라는 것은 역시 공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테러를 하기에
적절한 국가였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뭐 사실 인도 정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 정부에서 이 테러를 사전에 감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네. 인도가 스리랑카 정부한테 한 2주 전에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스리랑카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서남아시아 스리랑카에서 일이 터졌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IS가 연계된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한창 때 IS 때 이게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전 4만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수가 뭐 부상을 당했거나 죽거나 해서 흩어지긴 예. 했지만 여전히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남았다라는 거고요. IS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 전투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 예. 이제 영토가 없으니까 네. 본국으로 뿔뿔이 다시 흩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32명이 IS에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또 왜 동남아냐 하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밀림이 있고 또 숲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섬이 있고 그러니까 은신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면은 이제 그만큼 정부가 섬의 곳곳에 공권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또 이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IS 활동 영역은 지금 전 세계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도상으로 붉게 표기되어 있는 곳이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떠나서 활동 우려가 있는 곳들은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조금 과장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미국 정부에서 파악하기에는 공식적인 지부만 8개 정도가 있고 네. 그 외에도 한 30개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의 양상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 본부가 있고 그 안에 조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우리가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를 하는 자생적인 극단적 그 테러 조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테러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IS와 연계가 돼서 IS가 배후로 있다 해갖고 자기가 테러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기가 힘든 상황이죠. 조금 전에 지본부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윌라야트라는 겁니까? 예, 윌라야트라는 것은 이제 IS가 이른바 지부나 하나의 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점령했을 때는 윌라야트가 그 안에 있었고요. 그 네. 외에도 외부에 지금 한 10개 정도의 그런 주와 지부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 동영상 보니까 그 바그다디가 손에 들고 있는 파일이 하나 무슨 보고를 받은 모양인데 거기에 뭐 중앙아프리카 윌라야트, 터키 윌라야트 이런 게 이제 써 있는데 터키 윌라야트는 이전에는 없었던 조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윌라야트는 이미 있었던 것으로 예. 알려졌는데 터키가 지금 새로 등장한 것이 의도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좀 긴장이 되는 게 터키는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S 소탕전의 핵심적인 근거지 역할을 한 곳이 터키고요. 네. 또 터키도 수니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IS에 동조하는 세력도 적지 않게 있어서 예. 터키에서 예를 들어서 IS 검거를 하면 뭐 수백 명씩 여전히 IS 동조자들이 지금 검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 그쪽으로 범위를 넓힌다면은 이것은 조금 더 우려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터키라는 위치 자체가 유럽으로 가는 관문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적으로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프랑스를 따로 공격 목표로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알바그다디도 또 프랑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를 공격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도 프랑스가 그 유럽 국가의 첫 네. 대상이었고 이게 십자군 전쟁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테러가 명분이 있고 정통성이 있다 얘기를 하려면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거기에 핵심 국가가 프랑스였으니까 자기네들은 예전에 성전을 지금 치른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겠다. 그런 네. 상징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S 선포한 초기에 이제 라마단 총공세라는 걸 했잖아요. 그 라마단이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그 기간이 차이가 있던데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올해는 5월 6일부터 시작이 아, 됩니다. 다 됐네요. 예, 다 된 거고요. 왜 라마단 때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무슬림들이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네. 뭐 그들의 그 코란의 성전을 굉장히 왜곡돼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라마단 기간에 순교를 하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일부 아주 그 극단 잘못 가리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라마단 때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스리랑카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이번 역시 라마단 때 총공세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거든요. 그쪽에 있었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4만 명은 아니겠지만 훨씬 적은 숫자지만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말씀드린 외로운 늑대나 또 자생적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합을 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제 만약 그렇다면 네. 라마단이라는 시기가 그들이 잘못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전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 스리랑카 테러 앞서서 뉴질랜드에서 참사가 있었고요. 뉴질랜드는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스리랑카는 그 부활절 행사 때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 전쟁 양상이라면 꼭 IS가 아니더라도 뭔가 극단적인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됩니까? 알바그다디 IS가 사실 그것을 계속 선동을 하고 있죠. 그걸 노리고 있다. 예, 노리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치르자.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된다. 그 예. 기독교인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십자군 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네. 극단적인 일부의 잘못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에 IS가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저는 이슬람도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잘못하는 문제고요. 네.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구약만 빼놓고 잘못되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테러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똑바로 그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경전과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개인이 깨달으면 이런 테러는 없어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